자, 비문학 지문 2개씩 2번 할 거야. 그래서 12페이지부터 두 번째 지문까지니까 8번까지 먼저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잠깐만 시간은 21분 재면 되겠지? 야! 아, 이거 왜 안 돼? 아이씨. 330만 원짜리 쓰레기를 산 기분 알아? 아, 이게 잘 되다 안 되다. 건전지가 떨어졌나? 21분 잴게요. 그냥 뭐 천천히 풀지 뭐. 음미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설도 좀 보고. 아이씨. 자, 준비되셨죠? 두 지문만 합니다. 이거 시간 좀 남을 거예요. 자, 할게요. 앞에 두 지문 시작.
시간이 다 됐어요. 같이 볼까요? 성준아, 쉽지? 성준아, 첫 번째 쉬웠어? 쉽지 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어나가는 방향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정보를 이제 오늘 수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정보를 중심 단어들을 기준으로 머릿속에서 좀 잡아주는 상황.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볼 거야. 무슨 느낌인지 보시면 되겠죠? 오, 이게 다 뭐지? 아빠네 수업했는데 안 지웠네? 에? 자, 봅시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일단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인간의 신체는 자 일단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지문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 뭐 요거 나오면 저 내용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뀌는 시점을 이제 좀 나중에 찾아야 되는데 지문 1이 미리 읽어보셨으니까 1문단과 2문단에서는 전통적 철학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3문단 넘어가면서 베르그송 나오고 그때부터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요소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바뀐다. 기억을 하시고 인간의 신체는 오랫동안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 키워드는 신체는 열등했다. 진화가 덜 됐다는 건지 신체가 열등했다는 건지 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럼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이 신체가 열등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 그죠? 일단 열등했대. 그 다음에 팁을 한 가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면 국어에는 양면적 개념어가 있다 그랬죠. 철학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거야? 인간 삶에 철학 지문이 나오면 보통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든가 삶의 태도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흔히 말하는 뭐 가치관이 무엇인가 보통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윤리적 요소랑 같이 결부가 된다든가 뭐 공리주의 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 오늘 지문은 삶의 태도나 목표보다는 이제 본질 추구에 대한 지문인데 이럴 때 보통 철학 지문에서 양면적 개념어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체 다시 얘는 이제 어떤 단어로 나와? 물질로 나와요. 그 여기에 어떤 관계가 되는 이렇게 양립적 관계가 되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게 뭘까?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신체와 정신이 보통 양립적 관계로 나와. 실제로 이 지문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많이 건드릴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 철학 지문에서 많이 좀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읽을 때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지문을 더 보시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플라톤이 나오는데 1문단에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등장했을 때 경우에는 2문단을 살짝 먼저 당겨보는 거야. 플라톤 얘기가 아니네. 그러면은 플라톤 정보를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모양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필연성의 세계인 가지개와 설명 대상은 얘죠, 얘.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까탈스럽게 설명하면은 A인 B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 문장 정보의 핵심어. 다시 말하면은 설명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앞쪽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술이 되지?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일단 읽어보는 연습을 할 거야, 오늘은. 그래서 가지개라는 단어를 찾은 거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연성의 세계인 뭐다? 가시개가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모양을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흔히 보통 이걸 이제 도식 정리라고 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본다면 연결되는, 대립되는 단어가 보일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송준아, 선생님 필연성 여기 네모 쳤으니까 필연성도 똑같이 뭘 칠까? 이렇게 네모 되겠지. 그러면 아래 문장에서 얘랑 대응되는 단어가 하나 같이 보여야겠지. 그렇지. 어우, 개멋있어. 하나 더 찾아봐. 아, 여기서. 어? 영원히, 그러니까는 변치 않는, 얘는 변화하는. 이 정도는 보이죠. 그 다음에 철학 지문에서 본질 탐구는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가지개라고 본다면 얘가 본질, 아이씨, 내가 말했네. 진정한 알물 본질 탐구라고 연결시킨다면은 이 가지개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본질과 연결되는 거야. 본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기억을 하시고, 이에 따르면, 뭐 별것도 아닌 설명이지만, 이에 따르면 이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거를 아래로 내리면서 어떻게 하겠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이거지? 가지개는 사물의 본질, 드디어 나왔죠. 본질. 그러면은 철학 지문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나오잖아, 씨. 본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유, 확 던져버리고 싶어. 이데아라는 게 있네요. 이데아가 있죠. 아유, 답답해 죽겠다. 이데아로 이루어져 있고 오직 순수한 사고 기능이 무엇? 이성이죠. 조금만 더 읽어보고 키워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면이라고 연결어가 되어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앞에서 뭐 설명했다? 가지개 설명했다. 그럼 반면 뒤에는 뭘 설명할 가능성이 크겠다? 그렇지, 생각. 가시개는 우리의 신체 기관에 의해 파악되는 신체가 세모가 되는 거겠죠? 감각. 철학 지문에서 신체는 꼭 감각으로 가요. 얘네 두 개는 언제나 키워드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좀 피워보세요. 이는 이데아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관점에서 진정한 알물 위해서는 다시 두 글자로, 송준아, 진정한 알,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그렇지. 철학은 그렇게 나와. 어휘가 되게 비슷해요. 신체의 역할을 뭐 해라? 제한해야. 그럼 신체의 역할을 제한해야 뭘 알 수 있다? 본질을 알 수 있다니까 지금 네모친 게 본질적 키워드죠. 그러면 1문단을 키워드로만 머릿속에서 흐름을 잡아보면 전통적으로 변치 않는 필연성의 가지개가 플라톤 이데아는 우리가 알잖아. 변치 않는 필연성의 가지개가 이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변화의 우연성의 가시개는 그냥 신체고 감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신체는 오랫동안 열등했다, 이 말은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신체로는 뭘 못한다는 뜻이야. 본질 탐구를 못한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신체는 오랫동안 열등하다, 이 말은 걔는 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본질을 위해서는 신체의 역할을 뭐 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는 열등하다가 여기랑 여기에서 정보가 내려온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단어를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지문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쉬운 지문 가지고 하세요. 제일 좋은 게 뭘까? 이거 연습할 때 제일 좋은 게 기출입니다. 기출에서 경제 이런 거 말고 법 지문이나 철학 지문이나 예술 지문 같은 걸로 연습하시면 돼. 과학이나 기술로는 잘 안 되겠지. 걔들은 지문 자체의 내용 자체가 이미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문단을 보면은요. 근대 이성주의 철학에서 가지개와 가시개의 구분은, 자, 여기 네모 쳐져 있죠. 되게 단순한 질문하자. 송준아, 여기 네모 왜 쳤을까? 문제 내려고. 그럼 내가 요 네모 딱 읽을 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뒤로 더 읽는 행동을 하지 말고 뭘 해보는 게 좋을까? 그렇죠. 2번 선택지를 먼저 좀 잡아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됐나를 먼저 체크하고 읽는 게 좋겠죠. 그때 욕심을 부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간혹 가다가 2번 문단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번 문제 선택지 읽고 요 내용 읽은 다음에 문제를 좀 보겠죠. 근데 답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 그러면 은근히 이 안에서 서술되어 있지 않은 선택지인데도 괜히 고집을 피워. 그러다가 문제 틀려. 알겠니? 가시개와 가지개의 구분은 감각과 객관적 실제의 구분으로 대치되었다. 사실 이런 용어는 좀 짜증나는 게, 대치라는 말이 이렇게 대립하다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대신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세모, 네모로 해보면 이게 무엇과 무엇으로 감각과 객관적 실제로 바뀌었대. 그러면은 통법상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아까 저 위에 감각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객관이 뭐가 되겠어? 네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르면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거야. 우리의 신체 기관에 나타나는 감각, 신체 감각은 저 위에서도 이미 세모 쳤었어. 감각이란 물에 담긴 막대기가 휘어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 뒷문장이 포인트겠지? 대상의 객관적인 모습이 뭐 되어 있다? 그럼 키워드는 뭐야? 왜곡이죠. 그러면 정보 연결 어떻게 해? 가시개는 감각이야. 그런데 그거는 뭘 시키는 거야? 왜곡시키는 거야. 그것을 철학 지문의 패턴대로 넣어버리면은 지금 이 근대 이성주의 철학에서도 신체로는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저 위에서 사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니?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근대 무슨 주의 철학이야, 여기가? 이성주의 철학이니까 당연히 감각을 통해서 안 된다 그러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철학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요령들을 조금만 알아도 생각보다 요긴하게 잘 써먹을 수가 있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이 말하는 가시개의 특징과 뭐하다? 유사하다. 아, 그 무슨 생각하면 돼? 세모 치는 것끼리 다 묶어버리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문장에 좀 함정이 있어.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가시개를 감각, 가지개를, 잠깐만 좀 내려야겠다. 가시개와 가지개를 감각과 객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보이지? 성준아 보이지? 너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얘는 이렇게 연결되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얘는 연결이 안 돼. 볼게요. 하지만 객관적 실제는 가지개라는 초월적 영역이 아니라 여기만 주의하면 되겠죠. 뭘 주의해야겠어? 느낌표를 그리고 싶어! 여기는 뭘 조심해야겠어? 객관적이라는 거 아까 저 위에서 우리가 네모 쳤잖아. 그죠? 얘는 가지개라는 초월적 영역이 아니라니까 이 부분만 좀만 기다려.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죠. 초월적 영역이 아니라 감각적 현상들 이면에서 작동하는 뭐다? 건전지가 떨어졌나? 비싸. 다음 달 수강비 오를 거야. 엄마가 왜 올랐냐 그러면 펜 산다고. 필연적인 뭐다? 인과법칙이다. 이게 어차피 수업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자꾸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라도 집중하면 되지 뭐. 너희들 위해서 일부러 내가 고장난 펜을 가지고 하는 거야. 개소리죠. 필연적인 인과법칙이다. 요 단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서도 필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객관과 가지계를 연결시키진 않나 봐. 그리고 새로운 단어 인과라는 단어만 좀 신경을 써보자는 거죠. 즉 다시 설명할 거야. 우리 눈에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유인 만유인력에는 무엇이? 불변의 법칙이 뭐다? 객관적 실제이다. 그래서 객관은 불변의 법칙이래. 근데 그것은 인과로 설명해야 된대. 가지계라는 단어랑 똑같이 사용하지는 말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체는 실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뭐 한다? 방해한다. 그러니까 저 1문단에 있었던 말이랑 똑같죠. 열등하다. 됐지? 그 다음 문단을 가보시면 19세기 말에 이르러 시대가 어떻게 됐어? 지금 바뀌었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위에서 설명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19세기 말이다 라고 이 말이 딱 적혀있는 순간 위에 있는 그 이성주의 그 가지개 뭐 네모친 세모친 거를 그대로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반대하든가야. 거의 비문학 지문은 약간 이진법 느낌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고스란히 데려오든가 그거를 뒤집든가 비판하든가. 자, 누가 등장을 했어? 그 얘는 이제 뭐 플라톤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 그거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이러한 거 어떤 거? 1문단과 어디에 나왔었던 거? 1문단과 에휴 씨발 안 해. 1문단과 2문단에 나와 있었던 거. 아니 모르겠어. 내가 잘 못 쓰나 봐. 아니 이걸 이렇게 끼는 건데 가오가 있지. 샀잖아. 방금 그냥 분필로 하면 안 돼요. 누구야? 너 앞으로 내가 이거 수업할 동안 눈 감아. 샀잖아. 사람 속상하게 왜 그래? 야, 너 되게 나중에 돈 벌어서 좋은 차 넣었던 애는 되게 좋은 차 샀는데 옆에 있는 애가 뭐 이렇게 똥차 샀냐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게 지금 내 마음이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쁜 새끼. 너 밤에 돌 날라가면 내 거야. 그 다음 날 주워와. 재활용해야 되니까. 아, 나도 답답해 죽겠어. 내 잘 못 쓰나. 이거 이제 그 홍보 영상이 있잖아. 유튜브에 홍보 영상도 있고 이제 설치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시연? 겁나 잘 됐거든? 얘가 문제인가? 똥손? 자, 볼게요. 준영아 졸지 말고 너 눈동자가 지금 흰자밖에 안 보여. 무서워 이 새끼야. 무서워! 불변성과 유연성을 지향하는 정적인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1문단, 2문단에서 이야기한 것을 뭐라고 말을 해준 거야? 정적인 철학이라고 말했대. 우린 계속 의심하는 거야. 베르그송은 1, 2문단의 내용을 번질까 데리고 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변화와 생성을 강조하는 무슨 철학을? 동적인 철학을 이 단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새롭게 이 말은
앞에 있는 1, 2문단 내용을 베르구송은 뭐 하겠다? 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만 잘 기억하는 거야. 아, 베르구송은 동적. 어차피 동적과 정적은 양면이니까. 됐죠? 그에 따르면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거 다 알죠? 뿐만 아니라는 언제나 and 뿐만 아니라 물질, 도, 우리 도라는 보조사 신경 쓰기도 했고요. 키워드는 얘가 되는 거죠. 베르구송은 동적으로 모두 지속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키워드는 그렇게 되어 있어. 생명체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에 끊임없이 진화하고 물질은 언제나 매여 있다. 그냥 지속이라는 말을 설명한 것 같죠. 나아가 플러스 아직 베르구송의 이야기가 안 끝났어. 우주 자체는 점차 여기서 키워드 뭐 잡을까? 베르구송 입장에서는 전부 다 동적이고 지속적이고 플러스 하나 더 찾아라 이 말이지. 그게 뭘까? 송준아 뭘까? 그렇지. 뭐 과학지문을 하면 이제 엔트로피라고 나오죠. 무질서야.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아, 이제 민상이 새끼 때문에 쓰는데 겁나 신경 쓰이네. 안 써질까봐. 나쁜 새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물리학이라는 단어 보이고요. 생물학이라는 단어 보이네요. 그럼 동그라미 친 단어만 보면 1, 2문단은 1, 2문단대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베르구송은 동적이고 지속적인 걸 강조했고 무질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물리학, 생물학의 영향을 받았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대. 그죠? 그 다음 문단까지 조금만 더, 앞문장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읽었는데 아, 난 좀 어렵다. 내용이 좀 꼬인다. 그럼 여기서 끊으셔야 돼. 여기서 끊어서 위에 읽은 지문 정보 키워드만으로 선택지를 잡아 당기셔야 돼. 왜 그럴까? 여기 연결어가 지금 뭐로 쓰였니? 그런 대로 쓰였죠. 그런 데라는 연결어는 내용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잡아 당겨올 수도 있지만 모양새가 좀 바뀔 거야. 근데 앞에가 되게 혼란스러웠으면은 여기는 더 혼란스럽겠지. 여기서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지문 수준은 좀 그래도 읽을 수 있어야죠. 철학의 획기적인 특징은 당대의 과학적 성과. 자, 여기서 말하는 당대의 과학적 성과는 아까 저 위에서 동그라미 친 거 얘네들. 물리학을 철학적 사유로 흡수하면서도 자, 요 문장이 되게 포인트죠. 흡수했지만 절대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확인해야 돼.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원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볼 거냐면요. 1번 문제 3번 선택지 보세요. 베르구송은 당대의 과학적 성과. 자, 당대의 과학적 성과. 됐죠? 자, 그럼 1번에 3번 선택지에서 출제자의 기준점은 뭐야? 철학보다 무엇이 우위? 과학이 우위. 그러면 여기에서 과학이 우위에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있는지를 봐야 돼. 봤는데 과학을 뭐 하지 않았대? 다시 말하면 과학이 최고다라고 말한 것은 이 절대화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뭘로 바꾼 거야? 우위, 유무로 바꾼 거죠. 1번에 3번 왜 틀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그 뉘앙스와 느낌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그에게 과학법칙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과학법칙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체크할 거고요. 객관적 실제는 아니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래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줄곧 무질서, 아까 무질서라는 단어 있었고요. 전락해가는 우주 안에서 살아남는 거래요. 발명해낸 무엇이래요? 가설이래요. 키워드는 이렇게 된 거야. 무질서, 살아남는 가설. 자, 선택지 하나 볼 건데 2번에 4번 선택지 보세요. 2번에 4번 만유인력의 법칙은, 자, 요 안에서만 단어 표현을 바꿔볼게. 만유인력의 법칙은 뭘로 바꿀까? 과학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지. 2번에 4번 보는 겁니다. 인간이 우주 안에서, 여기 그대로 따라 나왔죠. 살아남기 위하여. 여기 있지. 2번에 4번 하나의 무엇이다? 가설이다. 오케이. 답 2번 문제. 답 몇 번? 4번. 왜? 2번 문제 타이틀을 보세요. 누구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라 그랬어.
이성주의인데 우리 지문의 구조상 이성주의랑 베르그송은 안 친하잖아. 근데 이번에 4번은 이성주의 정보가 아니라 베르그송의 정보죠. 원리만 알아도 비문학이 깔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죠. 왜? 플라톤 이래의 이성주의 철학에서 근원적인 것은 불변 법칙이었다면 이거 1, 2문단에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베르구송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정보라고 우리가 흔히 스파이 정보라고 이름 붙여서 빼내는 이야기지. 조심하셔야 되고, 우연히 지배한 적응할 지속적으로, 지속이란 말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우연히 지배한대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유지하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도요, 여러분들 비문학 17문항 중에서 조금만 정확도를 높이면 13의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보거든. 충분히 노력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나무야 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장은 위계는 전도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문장도 조심해야겠지. 필연성이 우연성보다, 불변성이 가변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송준아. 여기서 말하는 종래의 사고방식은 베르그송 거야, 1, 2문단 거야? 1, 2문단 거지. 1, 2문단에서는 뭐가 더 중요했었어 아까? 필연성이 중요했고 뭐가 더 중요했어? 불변성이 중요했는데 그것은 정적인, 아까 정적이란 말이 있었죠. 여기만 하나 더 조심하자. 저 위에서 정적인 게 있었는데 베르그송은 그게 싫어가지고 뭘로 바꿨던 거야? 동적으로 바꿨는데 요 문장 정적인 구조를 반영한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정적이지만 정적을 반영한 건 이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선생님 위에 정적이라며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정적은 정적이지만 뭐는 안 한 거래. 반영은 안 한 거래.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자, 1번에 4번 선택지. 1번에 4번. 베르그송에 따르면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위계 구도는 세계의 정적인 구조를 반영.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하지만 반영한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1번에 4번은 틀린 거지. 됐죠? 나머지 쭉 읽었다고 치고 오른쪽 꼭대기를 잠깐 가보시면 잠깐만.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뭘 하나 확인해 볼까?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를 살짝 확인을 해 볼 거야. 여기 어떤 개념어가 나오냐면요. 습관이라는 개념어가 나와요. 이 습관이라는 뭐래요? 이건 이해가 되죠? 기억이나 행위의 반복적인 관계래. 그리고 나서 필연성이나 이 불변성은 이러한 기억의 활용에 따른 뭐? 습관적 행위의 반복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대. 잘 봐.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1번에 5번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세요. 1번에 5번 선택지를 보시면 베르그송에 따르면 불변성은 요거죠. 그럼 봐봐. 불변성은 무엇의 행위? 습관적 행위의 반복이지. 근데 1번의 5번 선택지는 습관적 행위의 반복이라고 안 했어. 어떻게 해놨어? 기억과 행위의 반복이라고 해놨지. 근데 기억과 행위의 반복은 여기 있죠. 여기 있지. 이게 뭐야 결국엔? 이 습관이라는 개념어를 설명한 거를 바꾼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야? 불변성은 얘를 잡아내려서 기억과 행위의 반복에 대한 이렇게 내려온 거지.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양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5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자. 비문학은 어떤 개념어가 나왔을 때 그 개념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쓸 수도 있지만 그 개념어의 뜻을 풀어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니까 항상 개념어는 체크를 잘 하셔야 돼. 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1번, 2번 다 문제를 풀었고요. 3번 문제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3번 문제를 보셨다면 정말 비문학을 잘 읽은 학생이야. 그리고 그 원리도 잘 아시는 분이고. 틀려도 돼. 괜찮아. 지금 맞고 틀리고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야, 검정색이 돼버렸어. 여기 보시면 좀 화면을 좀 줄여놨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어디 갔어? 지금 이제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그랬어? 불변의 실체는 아니다라 그랬지. 그죠? 불변은 아니래. 하지만 변화가 있어. 그럼 이거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베르그송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을 읽으실 때 항상 비문학 지문은 지문과 보기의 연결 구조가 어떤지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지금까지 읽으면은 지문에 나와 있는 베르그송과 겹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라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본질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는 불변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뭐는 있다? 본질은 있다.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거는 베르그송이랑 연결되지만 아래 거는 베르그송이랑 어떻게 돼? 반대가 돼. 그래서 이 부분의 키워드와 이 부분의 키워드가 같이 겹쳐져 있는 선택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으로 아 이거는 베르그송이랑 똑같고 아 요거는 좀 다른 애를 신경 쓰면서 읽으셨다면 정말 잘 읽은 거야. 문제는 틀려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인데 3번 보기의 세 번째 줄 보면은 불변성을 중시한 서양 철학의 전통을 거부했군.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야. 본질이 있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지 3번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을 거부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 됐니? 지금 요 3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 설명대로 생각이 펼쳐져 가지고 맞추셨어야 돼. 어린이적으로 맞추는 거는 좀 위험한 거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지문이 나왔을 때 보기와 연결고리가 어떤 느낌으로 서술되는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정리를 하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최대한 지문을 어떻게 읽었니? 설명의 중심 단어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연결시키면서 내용의 큰 틀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갔어? 3번, 1번에 5번 선택지처럼 개념어가 있을 때 그 개념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 신경 쓰시고, 세 번째, 보기 문제는 항상 이 카테고리의 디자인을 염두하면서 내가 보기의 정보를 지문이랑 붙일지,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넣을지, 차이점으로 넣을지를 계속 신경 쓰셔야 돼. 생각만 잘 준비해서 읽으시면은 비문학이 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자, 데카르트가 나왔고요. 데카르트, 잠깐 화면을 좀 더 키워야겠다. 씨, 더럽게 안 되네. 언젠간 잘 되겠지. 연습하면 되겠지. 데카르트라는 인물 나왔고요.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 데카르트 나왔어. 아이씨. 데카르트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문단 보니까 데카르트는 없네. 얘는 그냥 살짝 등장하나 봐. 얘는 좀 큰 틀만 볼게요. 얘는 뭘 주장했어? 사실 심신이원론은 앞에 있는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좀 반대로 가니까 육체와 정신은 뭐다? 분리되어 있다. 여기까지 쉽게 갔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어가 뭐야? 그러나 어떤 근거들이 발견돼 가지고 뭐가 등장했어? 동일론이 등장했어. 그럼 지문구조상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둘로 뭐 해라? 별개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찾아야 돼.
별개, 그럼 이 동일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체크하면 뭐야? 별개가 아니다죠. 근데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가 있겠지, 그러면. 그게 뭘까? 송준아. 별개로 보는 게 이원론인데 근거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별개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로 볼 거야. 그러면은 별개의 실체라는 얘랑 대응되는 어떤 표현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지.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인서야, 무슨 단어야? 너 대답 못하면 이 영상 여기만 딱 편집해가지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거야. 인서야, 권성구, 최인서야, 대답도 못하네. 싫어, 인서가 대답할 거야. 인서가 뭐야? 인서가 뭐야? 뭔 개소리야. 인서야 뭐야? 환원.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읽어 넘어가지 말고 정보를 맞춰 나가야죠. 별개가 이원론인데 동일론은 반대야? 그럼 별개가 아니겠고, 근데 별개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 그럼 저놈을 대신해주는, 이놈을 대신해주는 어떤 표현? 아, 이 단어를 찾아야겠군.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보가 연결됐는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별개로 봤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별개로 보질 않으니까 이런 고민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정신과 물 연결 문제 더 이상 구해받지 않는데 고민 안 한대. 그러니까 정보가 맞춰져야죠. 그리고 나서 얘는 오로지 뭐로만 설명한다? 물리적 사건들로만 설명한다. 무엇은? 동일론은. 사실 요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줄근 이 부분 물리적 사건들로만 설명한다. 이 문장이랑 어디 갔어? 정신이 육체의 물리적 상태로부터 실현된다. 이 문장이라는 사실은 얘는 같은 문장이야. 정신이 물리로부터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된다. 물리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키워드는 환원. 그럼 여기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이 물리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지문을 정리하면 돼? 데카르트는 별개로 보고 이원론이었지만 동일론은 물리 기준으로 환원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문을 일단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중심 단어에 대한 흐름이라도 찾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만 해도 비문학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좀 지저분하게 썼어요, 사실은. 다시 또 연결어가 뭐가 나와버렸어? 그러나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나 너는 안 돼. 안 해, 이 새끼야. 동일론에 기반되는 환원에 대해 뭐 한대? 의심한대. 그래가지고 뭘 만들고 싶대? 새로운 이원론을 만들고 싶대. 그럼 지문이 어떻게 됐나 봐봐. 데카르트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얘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 동일론으로 바뀌었어. 근데 동일론도 다시 또 뭐해? 바뀌어. 그래서 그 이 문단을 보시면 정신이 정신이 물질로의 환원. 얘가 무슨 논이 된 거야? 동일론이죠. 여기에 대해 무슨 제기? 문제 제기는 주로 뭐? 복수실현. 이게 뭔지는 나중에 무슨 생각만 하면 돼. 복수실현 가능성이라는 얘는 동일론을 도와주는 애야? 방해하는 애야? 방해하는 애야. 거기까지는 해야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제 복수실현 가능성 어쩌고 저쩌고가 설명이 나오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복수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건 나중. 이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복수실현 가능성은 송준아, 동일론을 도와주는 애, 방해하는 애. 에이, 등신아. 방해하는 애, 집중! 이 복수실현 가능성 때문에 정신이 물질로의 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거니까 이 복수실현 가능성이 뭔지는 몰라. 나는 빡대가리라서 뒷내용은 몰라. 하지만 복수실현 가능성이 동일론을 도와주는 애, 방해하는 애. 방해하는 애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해 준 거야? 눈물 나. 문제점 이야기한 거잖아.
우리 배운 대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뒤에. 이것도 갑자기 또 잘 돼 이제. 에이 씨발 안 되네.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제 환원하지 말자. 이 말은 뭐를 따라 하지 말자. 지문의 흐름을 잘 봐. 지문이 어떻게 갔는지 보세요. 일단 누가? 데카르트가 뭘 주장했어? 이원을 주장했는데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동일론이 등장을 했어. 근데 얘도 마음에 들더라 안 들더라?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글자 뭐였어? 환원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다시 질문해 볼게. 환원할 거래 안 할 거래? 그러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동일론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대립돼야지. 그게 뭐야? 역할기능주의. 그래서 지문이 다시 여기서 뭘로 빠져? 이렇게 빠지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됐니? 다시 질문할게. 환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무엇을 따르지 않고. 그렇지. 그러면은 환원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뭐 할래가 나와.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돼 지문이. 그럼 뭐 할래? 인과적 기능과 동일시할 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몰라. 그건 나중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주는 거야? 역할. 건전지 없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믿자 그냥. 역할 기능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역할 기능주의 설명 나오고. 됐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러나 역할 기능주의도 또 뭐가 생기더라? 문제가 생기더라. 우리의 상식적 직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을 잘 봐. 얘가 어떻게 하냐.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잘 보세요. 좀 이따 봐. 딱 찍고 하면 되나? 정신적 상태가 인과적 기능을 수행한다. 얘는 누구 거였어? 얘는 누구 거였어? 얘는 위에서 찾아. 위에가 두 가지 나왔잖아. 누구 거였어? 인과. 그렇지. 역할 기능주의를 갈 건데 하지만 다시 또 하나 추가. 무엇을? 환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 환원이라는 단어가 보여야죠. 그치? 그 얘는 또 무슨 론? 동일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기억하면 돼? 마지막에 나오는 애는 동일론과 역할 기능을 뭐 했구나? 믹스 시켰구나. 됐니? 이렇게 문제와 해결 구조에서 전체적인 틀은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나중 문제야. 지문을 올바로 그려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4번 문제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보면 4번에 1번 선택지를 봅시다. 아휴, 이 미친놈아. 내가 사용법을 다시 좀 배워볼게. 자, 시끄러 닥쳐! 4번의 1번 선택지를 보시면은 데카르트. 자, 키워드 뭐야? 데카르트. 데카르트. 에이, 몰라, 씨. 데카르트는 무엇으로 해결하라? 동일론으로 아니, 이게 내가 잘 못 잡나 봐. 이거 어떻게 잡으면 잘 되는데. 이럴 때도 잘 돼. 그런가? 돼, 안 돼, 이거? 이거였나?
국지적 환원은 선생님이 읽진 않았는데 마지막 문단 거기 4번 문제 꼭대기에 나와요. 국지적 환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답 2번은 이제 그 위에서 너 자꾸 되게 병신 쳐다보고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에이씨. 1문단에 보시면 신경과학 분야가 오히려 동일론의 근거야. 동일론을 방해한 게 아니라. 그죠? 중심 단어만 잡아도 돼요. 나머지도 똑같이 풀면 되겠지. 됐죠? 특히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동일론과 역할기능주의를 묶었죠. 딱 센스 있게 푸는 분들은 5번 선택지 5번 선택지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 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었다면 정말 잘 읽은 거야. 지문을 보니까 지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니? 이원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 나왔어? 동일론 나오고 동일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두 개를 뭐 한 거야? 합친 게 마지막에 나오죠. 그냥 가만히 보시면 이거 두 개가 조인트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도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제 더 편하게 풀면 여기서 키워드가 뭐가 돼요? 키워드가 잘 되지? 내가 어떻게 가린 거야 그러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민상이가 해봐. 너 점 찍히면 죽는 거야 이제. 너 요딴 손 그려주면 이제 망하는 거야. 중심 키워드가 환원이죠. 갑자기 왜 잘 되지? 이렇게 잡는 거야. 동일론은 환원 돼 안 돼? 되죠. 하지만 역할기능주의는 환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느낌상 이미 이거 두 개가 묶이는 정보는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5번 선택지를 보셨다면 비문학 정말 잘 읽은 학생이야. 됐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7번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해서 해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까지 해서 두 지문 먼저 강의를 마치고